안녕하세요. 행복한 어르신들. 오늘도 사연 보따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번 사연은 서울 광진구에 살고 계신 강윤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사연을 들으시면서 느끼신 점이나 강윤희 할머니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면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광진구에서 살고 있는 강윤희라고 해요. 젊을 때는 남들처럼 자식 뒷바라지하랴, 남편 내조하랴 정신없이 보냈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니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제가 늙은 거였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이전하고 많은 게 달라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식하고 떨어져 혼자 지내는 게 그랬어요. 어릴 적에는 항상 엄마하고 붙어 다니던 우리 아들이 대학 가고 직장 다니기 시작하니 얼굴 잠깐 볼 새도 없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서류상으로 이혼은 안 했지만 따로 산 지는 꽤 되었거든요. 외동아들인 우리 서연이가 결혼을 하면서 저는 더욱 외로워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오히려 상황이 함께 사는 쪽으로 바뀌더라고요. 우선 우리 며느리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해요. 아들이 소개해 줄 사람이 있다고 하길래. 처음엔 내심 긴장했지만 만나보니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인사성 밝고 서연이도 행복해 보였어요. 그래서 결혼까지 모든 과정이 자연스러웠죠. 결혼 후 몇 달이 지나고 아들 내외가 저를 집으로 초대했어요. 요즘 아이들답게 집을 예쁘게 잘 꾸며놨더라고요. 어디 하나 빠지는 구석 없이 말이죠.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손주인 윤성이까지 태어나니까 더할 나위가 없다고 생각했죠. 든든한 아들, 싹싹한 며느리, 귀여운 손주까지 모든 게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윤성이의 7번째 생일을 기념하러 제가 아들네에 갔던 날, 저는 뜻밖의 선물을 받았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지내시면 좋겠어요. 혼자 계시는 것보다 저희랑 함께 계시면 더 좋잖아요. 윤성이한테도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수진이가 이렇게 말하는데 얼마나 기쁘던지요. 하지만 뭐든 좋다고 덥석받으면 독이 되는 법이잖아요. 일단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하고는 집으로 돌아왔죠. 허나 말만 그랬지 저는 아주 좋아서 펄쩍 뛸 뻔했어요. 젊을 때는 내가 어딜 가든 관심을 받으니 아쉬운 게 없었지만 늙고 나니까 어딜 가든 사람들이 저에게 무관심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우울해지고요. 이래서 옛 어르신들이 늙으면 서럽다고 했던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아들네하고 같이 살면 그런 우울함이 싹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적당히 뜸을 들이다가 그 집에 간다고 답했어요. 처음에 저는 정말 신이 났죠. 혼자 지내던 시간이 길었던 만큼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것이 얼마나 설레는 일인지요. 아들네 집에 처음 갔던 날부터 모든 것이 너무 좋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식사를 하고 집안일도 함께 나눠서 하고요. 특히나 수진이가 저를 편하게 대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어머니, 너무 그렇게 조심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제가 어머니 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대해주세요. 수진이의 이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덕분에 마음을 내려놓고 아들 부부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죠. 매일 저녁에는 서연이와 수진이, 윤성이와 함께 식탁에 마주 앉아 식사를 했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내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이었죠. 엄마, 이 장조림 엄마가 한 거예요? 그럼 내가 직접 했지. 어때? 맛있니? 응, 맛있는데? 한 입만 먹어봐도 딱 엄마 솜씨인지 알겠어요. 어머니 음식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덕분에 항상 많이 배워요. 서연이와 수진이에게 정말 고마웠어요.
아무것도 아닌 노인인 저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니까요. 요즘 세상에 가족이더라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경우는 찾기 힘들잖아요. 하지만 제 아들과 며느리는 달랐기에, 그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저였기에 정말 복을 받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답니다. 하지만 이 행복이 오래가진 않았어요. 작은 갈등들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별것도 아닌 걸로 문제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서연이와 수진이, 그리고 우리 손주와 함께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하거든요. 그건 제 아이디어였어요. 다들 일 나가고 학교 가느라 바쁠 테지만 같이 밥 한 끼 하면서 얼굴 보고 가면 좋지 않겠냐고. 그런 생각에 낸 의견이었죠. 다행히 서연이와 수진이가 잘 받아줘서 할 수 있었죠. 식구라고 하잖아요. 함께 밥을 나눠 먹는 사이. 그게 가족이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마음이 따뜻해지고 외롭던 마음도 많이 달랬어요. 그렇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던 시간이 얼마나 행복했는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작은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갈수록 그 작은 불편함이 서운함으로 커졌죠.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죠. 그날은 수진이가 평소에 즐겨 먹는 서양식 메뉴를 준비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서양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에 맞지 않아서요. 그렇다고 불평할 수도 없었죠.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먹어주지 않으면 서운해할 테니까요. 그날은 파스타와 샐러드 그리고 빵이 나왔어요. 저는 사실 국물 있는 음식을 좋아해서 이런 메뉴가 좀 부담스러웠죠. 특히 빵을 먹는 게 제일 힘들었어요. 치아도 약해져서 딱딱한 빵을 씹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참고 먹었어요. 수진이가 애써 준비한 걸 알기에 괜히 서운해할까 봐요. 그런데 이놈의 이빨. 의사가 빨리 임플란트를 하든 뽑아내든 하라고 독촉하던 그 이빨이 문제더라고요. 딱딱한 빵을 씹자니 이빨이 도통 기능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쉬운 대로 뜨거운 물에 빵을 담갔다가 먹었죠. 그래도 먹기가 힘들어서 입에서 어쩔 수 없이 쩝 소리가 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소리가 싫긴 했지만 며느리가 해준 거니 어떻게든 먹어야 한다는 사명감에 열심히 쩝 거리면서 빵을 씹었죠. 그런데 갑자기 손주가 저를 흉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음식을 씹으면서 내는 쩝쩝거리는 소리를 따라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먹는다고. 선생님이 쩝쩝거리지 말랬는데 할머니는 쩝쩝거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웃으면서 저를 따라 하더라고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내가 저 정도였나 싶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민망했죠.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일이었어요. 윤성이는 아이니까요. 고작해야 7살짜리 아이가 뭘 알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정작 며느리의 반응이 저와는 다르더라고요. 수진이가 윤성이를 꼬집기 시작했어요. 윤성아, 할머니 흉내내면 안 돼. 그건 버릇없는 행동이야.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저는 괜찮다고 말하려 했지만 수진이는 계속해서 윤성이를 나무랐죠. 제가 민망해서 말렸어요. 아이가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하지만 수진이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애가 이런 고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요. 어머니, 이건 윤성이가 배워야 할 예의예요. 할머니 흉내내면서 장난치는 건 나중에 아이에게 좋지 않아요. 그럼 나중에 내가 없을 때 혼을 내던지. 내 앞에서 이러면 내가 더 민망하잖니? 어머니 말씀도 맞지만 잘못했을 때 딱 혼을 내야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버릇 나빠져요.
수진이가 말을 그렇게 하고는 윤성이를 한참 더 혼내더라고요. 저는 그 옆에서 같이 벌 받는 것처럼 앉아 있었고요. 솔직히 말하자면 수진이가 윤성이를 혼내는 게 아니라 꼭 저를 혼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손주가 보고 있어요. 제발 똑바로 좀 하세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수진이가 아이를 교육하는 입장이라는 걸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죠. 이 일이 있은 후로 식사 때마다 저는 괜히 긴장하게 됐어요. 내 쩝쩝거리는 소리가 수진이와 서연이에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됐거든요. 사실 나도 그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나이 들어서 이가 약해지니 씹는 소리가 자연스럽게 더 크게 되는 걸요. 이 문제로 생긴 갈등이 그대로 끝나길 바랐지만 상황은 제 희망과는 다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쩝쩝거리는 것 때문에 윤성이가 혼난 이후 가족 식탁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조금 싸늘해졌죠.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지난번에 제 잘못으로 일이 시작되었으니 제가 먼저 입을 다물었답니다.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야속하더라고요. 정확히 말하자면 늙은 게 아니고 죄고 야속함이었어요. 아들 내외도 제가 조심한다는 걸 눈치챈 건지 밥을 먹을 때 먼저 자기들이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결국 서로 일상 이야기를 하면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밥 한 술을 뜨고 오물오물 씹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무언가 제게 질문을 했죠. 빨리 거기에 답하려고 입을 벌렸는데 그만 입에서 씹고 있던 게 그대로 튀어나가 식탁에 구른 거예요. 하는 순간에 일어난 일이었죠. 문제는 그걸 본 윤성이가 까르르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면서 자기도 똑같이 따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먹던 거를 식탁에 침을 섞어서 뱉으면서요. 그래도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수진이가 거기서 일어나더라고요. 강윤성! 너 당장 따라 나와! 화가 단단히 난 고함이었어요. 제가 말릴 새도 없이 윤성이가 자기 엄마 손에 붙들려 안방으로 끌려갔죠. 닫힌 안방 문 안에서 윤성이가 매 맞는 소리와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요. 윤성이가 매 한 대 맞을 때마다 제 가슴이 뜨끔거리고 윤성이가 서럽게 우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제 애간장이 녹더라고요. 이전까지 함께해서 즐겁던 가족 식사에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조용히 들고 있던 젓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죠. 그걸 본 서연이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벌써 다 드신 거예요? 조금 더 드시지. 이런 난리통에서 밥을 어떻게 먹겠니? 무엇보다 며느리가 내 잘못 때문에 손주를 저렇게 쥐잡듯이 잡아대는데. 엄마, 그런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됐다. 내가 다시 원래 집으로 돌아가든지 해야지 원. 역시 아무리 아들 집이라도 이렇게 눌러 사는 건 아닌가 보다. 서연이가 제게 무엇라고 더 말하면서 붙잡으려고 했지만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이 깊어질 때까지 그랬죠. 조용히 TV를 틀어놓고 멍하니 보기만 했어요. 마침 TV에서도 고부 갈등에 대해 이야기하더군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 이야기였죠. 보고 있자니 마음이 조금 아릿했어요. 내가 너무 과하게 반응한 건가 싶었죠. 며느리가 저에게 면박을 주려고 일부러 저러는 건 아닐 텐데. 저 아이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걸 텐데. 그냥 내가 민망하다고 지금 이러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윤성이가 엉엉 우는 소리는 마치 제 울음소리 같았어요. 정말 그때는 저도 같이 울고 싶었답니다. 늙은 서름에 밥 한 끼 편하게 먹기 힘들구나 하고요. 답답한 마음에 밤 산책이라도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방문을 여는데
거실에서 서연이와 수진이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대로 나가려다 멈칫했어요. 그도 그럴게. 둘이 하는 이야기 중에 저에 대한 말이 나왔거든요. 자기야, 어머니만 힘든 게 아니야. 나도 힘들어. 당신 몰라서 이러는 거야? 수진이가 서연이에게 불만을 토로하는 모양이었어요. 그래, 내 마음도 이해가 간다 싶었죠. 저도 젊을 땐 남편에게 온갖 소리를 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서연이의 말부터가 충격이었어요. 나도 알아. 나라고 뭐 좋기만 하겠어? 당신하고 전에 이야기한 거지만 아침 식사도 어머니 때문에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거잖아. 당신이나 나나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은데 이걸 말씀드리면 또 서운해하실 것 같고. 아들의 말에 정신이 멍해지더군요. 저는 그동안 함께하는 아침 식사가 우리 식구만의 특별한 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완전히 제 착각이었던 거예요. 저만 행복하고 저만 좋았던 거죠. 정작 아들하고 며느리는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기네는 조금이라도 더 자고 싶어 하는데 저 혼자서만 좋다고 지금까지 난리를 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일단은 이번 일로 뭐라고 말씀드리긴 힘들잖아. 요즘 어머니도 힘들어 보이시고 당장 다른 해결책이 없으니까 그냥 좀 더 참아보자. 이 대화를 들으면서 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참아보자니요. 자기들이 이 집에 저더러 오라고 해놓고서는 참아보자니요. 제가 자기들에게 피해가 되는 존재인가요? 내가 이 집의 짐이 된 것 같았죠.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것도 서연이가 중간에서 애쓰는 것도 모두 이해했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나도 이 집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되었나 봐요. 그날 이후 나는 집에서 더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아침 식사를 같이 하자는 말은 일절 꺼내지 않았고 혼자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저녁에는 그저 조용히 방에서 TV만 보았죠. 서연이와 수진이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도 서연이와 수진이가 저를 존중하고 있다는 걸 믿으려고 하면서요. 하지만 이런 조심스러운 행동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결국 갈등은 터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제가 준비했어요. 조금 더 특별한 식사였죠. 아들하고 며느리에게는 미리 말하지 않은 상태로요. 특히 그날이 수진이 생일이라 그 아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둘이 퇴근하고 돌아오면 깜짝 놀래켜줄 생각이었죠. 그런데 수진이랑 서연이가 퇴근하고 제가 차려놓은 식탁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지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다 뭐예요? 저희 오늘 외식하려고 했는데. 외식이라니. 그 말에 저도 덩달아 당황했어요. 아가, 네가 좋아하는 반찬들로 준비했어. 오늘 내 생일이라길래 특별한 날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만들었던 건데. 어쩌죠? 이미 식당 예약이랑 다 잡아놨는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를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이야기가 어쩌긴 식당 예약이야 취소하면 그만이지. 오늘 저녁은 엄마가 해준 거 먹자.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식당 예약을 취소하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 어차피 서로 모르고 일어난 일이니까 그냥 식당에 가자고 할 참이었죠. 그런데 그때 윤성이가 끼어들었어요. 스테이크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 할머니 음식 먹기 싫어. 하면서 떼를 쓰더라고요. 저는 당황스럽고 민망했답니다. 모든 게 저 때문에 벌어진 일 같았고 마치 제가 이 집의 평화를 깨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때 수진이가 결국 일을 저지르더라고요. 강윤성, 너 또 이게 무슨 버릇없는 행동이야. 엄마가 버릇없이 굴지 말랬지. 수진이가 안 가려고 떼쓰는 윤성이 팔을 붙잡고 안방으로 끌고 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제 팔이 다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애걸했어요. 얘 그만해라. 응? 윤성이가 뭘 알고 저러겠니? 그냥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니까 나를 봐서라도 좀 봐줘. 어머니,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애 버릇만 나빠진다니까요? 이건 도저히 그냥 못 넘어가요. 강윤성, 너 오늘 제대로 혼날 줄 알아. 당장 따라 나와. 겁에 질린 윤성이가 울음을 터트리는 통에 아비규환처럼 느껴졌어요. 저만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윤성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귀가 먹먹하고 심장이 두근대기 시작했어요. 쿵, 쿵, 쿵. 느리게 뛰는 심장 소리가 제 고막을 때리더라고요. 마치 저를 책망하듯이 너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뭐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마다 집안이 난장판이 되는 걸까? 나 때문에 이 집안 사람들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건가?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더군요. 그만해라. 그만. 제가 수진이에게 달려들어 윤성이를 끌고 가던 팔을 떼어 놓았어요. 당황하는 수진이와 서연이를 보면서 말했죠. 너희 둘 다 너무하는 거 아니니? 이거 내 잘못이다. 내가 너희들 계획 모르고 혼자 멋대로 이것저것 계획하다 생긴 일이라고. 그런데 나 때문에 생긴 일을 이렇게 윤성이한테 화풀이하면 어떡해? 엄마, 그게 아니에요. 그냥 수진이는 윤성이 버릇 나빠질까봐. 버릇이 나빠져? 손주 버릇 잡으려다가 내 버릇부터 잡히겠다 이거사. 내가 뭐 할 때마다 너네가 윤성이를 혼내니까 내가 아주 가시방석이야. 집에서도 요 며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있다고. 그냥 그만하자. 내가 여기서 나가든지 할 테니까. 그만해. 분명 시원하게 쏟아낸다고 한 말이었는데 말을 마치고 나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아들도 며느리도 큰 잘못을 한 게 없는데 다만 이 상황이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자꾸 상황이 꼬이는 건지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난 거였어요. 제 눈물을 본 아들 내외가 당황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기도 미안해서 얼른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한참을 울다가 하나둘씩 짐을 싸기 시작했죠. 제 입으로 나가겠다고 했으니 그 말이라도 지켜야겠다 싶어서요. 짐을 어느 정도 싸고 있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누구냐고 물으니 서연이었어요. 서연이가 조심스럽게 방에 들어와 말을 걸었답니다. 엄마, 저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어요? 아들은 제가 싸고 있는 짐을 보더니 바로 만류하더라고요. 이러면 자기들이 뭐가 되냐면서요. 하나 있는 아들 불효자 만들 거냐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아들이라고 나를 챙기는구나 싶어서 마음이 조금은 따뜻해졌어요. 며느리는 몰라도 아들은 다르다고 생각했죠. 그런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엄마, 수진이가 힘들어하니까 좀 이해해 주세요. 요즘 직장에서 일이 많아서 더 예민해져 있어요. 걔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버려서 그런 거죠. 저는 잠시 생각을 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도 너희 마음 다 이해한다. 그런데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여기에 더 있겠니? 네가 나라면 여기 있을 수 있니? 제 말에 아들이 한숨을 깊이 쉬더라고요. 저는 아들이 저 때문에 속상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자기 부인하고 엄마인 제가 상황이 꼬여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서연이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진짜 적당히 좀 하세요. 엄마 말대로 애초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게 엄마 탓은 맞잖아요. 수진이도 저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일부러 하신 게 아닌 건 알지만 엄마 행동 때문에 윤성이 버릇이 나빠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엄마가 저희 몰래
윤성이한테 장난감 사주거나 간식 같은 것도 계속 주셔서 점점 애 교육하기가 힘들어져요. 저는 놀라서 한동안 대답을 않고 눈을 끔뻑였어요. 윤성이한테 장난감을 사주거나 간식을 준 거는 저 좋자고 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네 둘이 데이트를 간다, 해외여행을 간다고 해서. 저 혼자 팔팔한 윤성이를 보려다 보니 힘에 부쳐서 어쩔 수 없이 사준 거였죠. 그러지 않으면 엄마랑 아빠 보고 싶다고 매일 울어댔으니까요. 서연이 이 녀석이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제 탓만 하니 속이 정말 상했어요. 너 아닌 척하면서 역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니? 이게 다 엄마 탓이라는 거지? 아, 진짜. 짜증나. 저도 이제는 모르겠어요. 그럼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대신 아예 집을 나가지 마시고요. 괜히 동네 사람들한테 저희 집 소문 이상하게 나면 안 돼요. 소문? 너 설마 지금 내가 이대로 나가면 네가 불효자라는 소문이 돌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니? 그래서 나더러 나가지 말라는 거야? 아들이 대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기가 찼어요. 제가 나가면 자기가 불효자 된다는 말이 저를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만 이기적으로 생각한 말이었더라고요. 제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말했어요. 그래, 그렇게 내가 너랑 며느리한테 방해가 되면 내가 나가야지. 저는 바로 짐을 챙겨서 밖으로 나갔어요. 경황이 없어서 짐을 다 챙기지도 못했죠. 허둥지둥 바깥으로 나오는데 뒤에서 아들이 무엇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아들이 말리려고 나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한참을 가다 보니 아니었어요. 아들은 저를 쫓아오는 척만한 거였고 그냥 제가 가는 걸 방치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아파트 밖으로 나와서 아들네 집 베란다를 보았죠. 그런데 아들하고 며느리가 거기서 고개를 내밀고 저를 쳐다보다가 눈이 마주치니까 깜짝 놀라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저게 사람인가 싶어서 정말 험한 말이라도 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 두 손에 있는 짐을 보니까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막상 제 현실은 아들 내외에게 쫓겨나 집으로 돌아가는 처량한 신세였으니까요. 눈물이 흘러나오는 걸 꼭 참고 아파트 경비실 앞을 지나가는데 평소 안면을 튼 경비원이 제게 묻더라고요. 이 늦은 밤에 짐을 들고 어딜 가시냐고.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을 주룩 흘리고 말았어요. 제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돌리니까 경비원이 흠칫 놀라더라고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이 열리더라고요. 아들한테 쫓겨나서 집으로 갑니다. 혼자서 거리로 나왔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 여간 헷갈리더라고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까지 내리니 손님이 많아져 택시가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점점 굵어지는 빗줄기에 손에 든 짐을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몸은 점점 젖어가고 짐도 물에 젖어 무거워지고 그러다 마침내 택시 하나가 잡혀서 타려고 서둘러 움직였죠. 짐은 무겁지 비 때문에 온몸이 홀딱 젖어 당황스럽지. 급한 마음에 택시를 타려고 서둘러 가다가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놀란 택시 기사가 차에서 나와 달려오더라고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기사의 물음이었어요. 팔이랑 다리가 욱신거리기는 했지만 크게 다친 데는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한 군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비 오는 도로에서 길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한 얼굴로 말했어요. 기사님이 평생 키운 자식보다 절 더 생각해 주네요. 그렇게 다시 혼자 살던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돌아와서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분명 아들네와의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던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제 잘못이 아예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아들네가 싫어하는 아침 식사를 먼저 하자고 했던 것도 저고
이후에 어색한 상황들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저로 인해 비롯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 모든 일이 정당하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니었어요. 부모 자식 간에 서운할 일이 있어도 보듬고 도와야 하는데 서연이하고 수진이가 보여준 건 그게 아니었죠.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박대했으니까요. 남이 저에게 그렇게 한다면 이해하겠어요. 하지만 그게 제 아들이라니. 제가 10달 동안 품고 젖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아가며 정성을 다해 키운 아들이라니. 저는 너무 억울하고 가슴이 답답했답니다. 그러던 중에 전화가 오더군요. 서연이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전화라 황급히 받았죠. 그 사이 반성을 했나 싶어서요. 그런데 들려오는 말은 반성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엄마, 집에서 나갈 때 경비한테 내가 쫓아냈다고 했어요. 제가 집에서 나갈 때 마주친 경비원이 아파트에 소문을 낸 모양이었어요. 저를 비난하는 아들의 말에 미안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속상했죠. 그날 빗속에서 제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냥 지나가는 길에 묻길래 나도 모르게 답을 한 거였다. 그리고 그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온몸이 젖었는데 그런 건 알고 싶지 않고요. 엄마 때문에 아파트에 소문 다 퍼져서 이제 우린 어떡하냐고요. 수진이가 아파트 엄마들 모임에 부끄러워서 나가지를 못해요. 부모 버린 페르나라고 소문 다 났다고요. 아들의 공격적인 말에 귀가 멍하고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들리는 소리라고는 서연이가 계속 윽박지르는 것뿐이었어요. 서럽고 슬펐어요. 제 입이 저도 모르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럼 아니니? 뭐라고요?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비가 억수같이 오는 밤에 너희가 날 길바닥으로 떠밀었으니 너희가 페르나가 아니면 대체 누가 페르나니?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의지할 게 아들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완전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러고도 사람의 미련이라는 게 뭔지. 아들과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매일 휴대폰을 쥐고 혹시 서연이나 수진이한테 전화가 안 오나 기다리기만 했어요. 혹시나 기적이 일어나서 녀석들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스스로도 되는 것처럼 그건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한 달, 두 달, 여러 달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자 점점 저는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건가? 밥상머리에서 쩝쩝거렸다는 이유로, 며느리 생일을 챙겨주려 했다는 이유로, 손자가 나 때문에 혼나는 게 미안해서 만류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박대를 당해야 하는 건가? 그렇게 슬픈 마음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텼죠. 그러던 차에 오랜 친구인 명숙이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잘 지내고 있냐는 안부 전화였죠. 집에서 혼자 지내고 있다는 제 말에 명숙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혼자? 너 서연이네서 며느리랑 같이 사는 거 아니었어?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 그것들이 이제 내가 나이 들었다고 박대하는 건지 뭔지. 저는 속상한 마음에 명숙이에게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마음에 쌓아두기만 했던 것을 쏟아내니까 한결 낫더라고요.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명숙이가 이내 제게 답을 했죠. 네가 많이 속상했겠네. 그럼 지금은? 지금 넌 어떻게 지내는데? 어떻게 지내긴 그냥 내 집에서 혼자 산다고 아까 말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상처받은 건 다 있고 잘 살고 있냐고 묻는 거야. 저는 명숙이의 말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제 대답은 그저 혼자서 이런 상황에 놓인 한탄뿐이었는데 명숙이가 핵심을 정확히 짚은 거였죠.
명숙이가 볼 수도 없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계속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중이지. 그런데 사람이면 당연히 그러는 거 아니야? 너도 예전에 내 며느리 때문에 힘들었다며. 내 말이 맞아. 힘든 게 당연하지. 그런데 나도 며느리랑 한참 사이 안 좋을 때는 자식이 밉고 며느리도 꼴 보기 싫었는데. 결국 그래봤자 내 손에더라. 하나뿐인 자식하고 반목하고 살아봤자 좋을 게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너더러 다시 거기로 기어들어가라는 건 아니야. 자식하고 상관없이 내 인생을 살라는 거지. 쉽사리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명숙이의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었으니까요.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한동안 멍하니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래, 그동안 나는 왜 계속 서연이랑 수진이 행동을 미워하면서 있었던 걸까?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했으면 뭔가 달라지고도 남았을 텐데. 누군가를 미워해봤자 좋을 게 없다는 말을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던 나이인데도 그걸 실천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는 제 마음을 단단히 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어요. 좋은 책도 읽고 유튜브를 따라 명상도 했죠. 그랬더니 점점 더 마음이 편안해지고 서연이와 수진이에 대한 미움도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아들네 집에서 나온 지 딱 1년이 될 때쯤 연락이 왔어요. 서연이었죠. 근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어 이야기를 들어보니 목적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번에 윤성이가 초등학교 입학하잖아요. 그런데 저나 수진이나 둘 다 맞벌이라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요. 결국 윤성이를 저에게 떠맡기고 싶다는 이야기였어요. 여지껏 제대로 연락 한 번 없다가 자기들한테 제가 필요해지니 연락이 온 거였죠. 이전이었으면 아마 제 마음은 요동쳤을 거예요. 아들과 다시 전처럼 지내고 싶은 마음에 승낙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어요. 제 마음은 차분했고 사리 분별을 할 수 있었죠. 윤성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게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니? 제 말에 서연이가 침묵을 지키더라고요. 오랜 침묵 끝에 녀석이 입을 열었어요. 저번에 소리쳐서 죄송해요, 엄마. 그때는 수진이가 힘들어하는 모습 때문에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랬던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좀 도와주세요. 엄마 아니면 누구한테 윤성이를 맡겨요. 저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방치한 시간들과 그들이 저를 원수보다 더 원수같이 집에서 내보낸 방식, 그리고 비 오는 날 길바닥에서 제가 느꼈던 서름까지. 더 이상 그때의 한스러움은 없었어요. 하지만 제게 무엇이 이로운 길인지는 알 수 있었죠. 그래. 어찌되었건 다시 내게 윤성이 돌보는 일을 부탁해줘서 고맙다. 하지만 전에도 말한 것처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네가 나라면 너랑 며느리를 편하게 대할 수 있겠니? 서연이가 대답을 쉽게 못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아들 옆에서 자기가 더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네가 나에게 잘하려고 해봤자 결국 또 너의 한계가 있을 거야. 그럼 우리 사이는 더 멀어지겠지. 내 생각은 이렇다. 윤성이는 내 손준이 봐주마. 하지만 내 일정이 우선이다. 너네가 바쁘다고 해서 내가 윤성이 보모처럼 다닐 생각은 없다. 내가 원하고 가능할 때만 윤성이를 봐줄 거다. 알겠니? 그리고 서연이와 수진이 너네 둘은 생각을 정리하고 날 쫓아낸 것에 대해서 내게 정식으로 사과하거라. 이전하고 달리 논리정연하고 차분한 저희 한마디에 아들과 며느리는 놀란 것 같았어요. 한동안 침만 삼키는 소리만 들려왔죠. 긴 침묵 뒤에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그렇게까지 생각하셨다면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도 윤성이를 봐주신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말씀해 주신 한도 내에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볼게요. 사과도 곧 제대로 드리러 갈게요. 그게 끝이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불행이 끝난 거였죠. 저는 제가 말한 그대로 실행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윤성이를 부탁하면 제가 정말 하고 싶은지 고려하죠. 거기에는 저희 체력 상태나 일정을 생각하는 게 포함된답니다. 할머니라고 무작정 도와주거나 제 일을 다 제치고 가지 않아요. 아들하고 며느리가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를 해서 저는 차분히 그것을 승낙했죠. 이후로 저랑 몇 번 식사를 같이 하자고 했지만 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거절했어요. 겸상을 하기에는 아직 제 마음이 다 아물지 않았거든요. 서연이하고 수진이는 같이 살 때만큼은 아니지만 저와 더 다양한 교류를 한답니다. 우리 집에도 찾아오고 전화도 자주 하죠. 전보다 훨씬 저를 어려워하고 덕분에 저도 존중받는 기분이 들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그게 부모 자식 간에는 꼭 맞는 것 같지도 않아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하게 깨달았답니다. 행복한 삶을 얻기 위해선 결국 자기 스스로가 바로 서야 하고 무엇보다 욕심을 버려야 하더라고요. 자식과 함께 살고 싶은 욕심,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는 욕심, 그런 욕심들을 버리니 새로운 시각이 보이고 결국 마음이 정리되더라고요.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차분하게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 사는 거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사연을 읽으면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어 좋았습니다. 강윤희 할머니께서 어려움 속에서 깨달음을 얻고 평안해지는 모습에 감탄도 하고요.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무엇이든 좋으니 댓글로 정답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